매크로 이슈로 해외 주식을 풀어드리는 10분 해외 주식 탑다운 에디션. 오늘도 강재영 수석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연구원님은 이제 장 오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계실까요? 이제 저희가 장 오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걸 얘기하려면 일단 사실 롱텀하게 이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뭐 정말 베어마켓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롱텀하게 좀 강세장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지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겠죠. 네. 그렇다면 이 정의부터 시작돼서 최근에 이제 장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네. 향후로 어떻게 될 것까지 네. 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어마켓 랠리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강세장 지금부터 시작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시장을 보고 있는 연구원님의 생각이 일단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이 이제 강세장을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강세 심리가 강해요, 시장에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뭔가 이제 강세장이 계속 되려면요. 적어도 기업 이익이 정말 강하게 뭔가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뭔가 경기 환경이 만들어지거나 내지는 정말 뭐 그렇게까지 경기가 아주 망가지진 않는 상황에서 다시 연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적인 스탠스로 돌아서 뭔가 유동성을 다시 늘릴 수 있는 환경이 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만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 판단에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기업이익 모멘텀이나 아니면은 앞으로 향후의 경기 모멘텀이 그렇게 좋아질 만한 요소가 일단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의 판단이랑 제 판단, 뭐 내지는 저희 팀의 판단이랑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떤 연준 내지는 이제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완화적으로 돌아서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기 어려울 거라는 그런 판단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은 이제 롱텀하게 강세장이 오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반등장을 베어마켓 랠리로 정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연구원님 주셨던 말씀 중에 네.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연준의 정책에 대한, 혹은 이제 선진국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시각이랑 네. 그다음에 실제 이제 정책 당국자들의 시각이 좀 벌어져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8월달 이제 앞두고 있는 잭슨홀 회의라던가 9월 FOMC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시장의 지금 사실 할인율에 기대해서 굉장히 장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되돌림 될 리스크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괴리는 어떤 방향으로 좁혀지게 될까요? 과연 시장의 생각대로 갈지 아니면 연준 당국자들의 생각대로 갈지.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약간 연준의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미스였다고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은 2019년을 저희가 경험을 했었잖아요. 2019년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물가 부담이 좀 크진 않은 상황 속에서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연준이 무조건 이거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게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 주식시장의 어떤 그런 불리시한 센티멘트를 좀 만들어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에 따라서 연준이 보험성 금리 인하를 또 해줬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치가 또 있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도 그런 거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완전히 다른 점은 결국은 물가라는 거죠. 당시에는 물가가 이제 2%를 언더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연출이 됐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저희가 물가 상승률이 뭔가 정점을 찍고 피크아웃 했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 레벨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거잖아요, 옛날과는. 지금은 여전히 너무나도 강력한 인플레이션 구간에 있고, 사실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서비스 물가 같은 것들이 쉽게 잡히기도 되게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8월 잭슨홀 미팅 그리고 9월
FOMC를 통해서 연준이 조금 더 확실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물가 다 잡힌 거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물가 잡을 거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나아갈 거다라는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연준에서 경계를 했던 부분이 시장에서 정책 긴축을 믿지 않아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고착화되는 거에 대한 경계를 굉장히 네. 크게 드러냈었는데 그런 식의 전개라고 한다면 일단은 8월 잭슨홀 회의라던가 9월 FOMC에서 약간 매파적인 스트레스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네요. 네, 사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최근에 장이 기업 이익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할인율 하락에 기대서 올라왔고 심지어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도 있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만들어지려면 그 조건은 약간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베스트 시나리오가 뭐길래 지금 네.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장에서 금리 인하까지 생각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는데 약간 연착륙 느낌으로 이제 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실업률이 크게 깨지지 않으면서 뭔가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 힘들고 오히려 인하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바라고 있는 건데 이런 환경이 과연 정말 제대로 만들어질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뭐 연준이나 아니면은 정말 저명한 이제 경제학자들 간에 굉장히 많은 그 디베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도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물론 이제 이코노미스트들 마냥 엄청나게 디테일하고 진짜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뭐 어렵겠지만 저는 사실 이제 주식시장이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뭔가 정말 크게 망가지지 않으면서 연준에서 금리까지 내려주는 정말 그런 희망적인 상황이 되는 거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지금까지 쌓여있는 여러 가지 부채 리스크 같은 것들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예. 그래서 조금 만만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반등에 동인이 됐던 거는 어느 정도 이제 2분기 실적이 잘 버티고 생각보다 이제 동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소비나 고용이 견고하게 네. 버텨주면서 그래도 내년도 침체가 엄청 심각하진 않겠네.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버틸 정도겠네라는 계산도 약간 한몫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한 시장의 판단은 합리적일까요? 글쎄요. 사실 이게 정말 뭐 합리적이냐 아니냐 내지는 정말 어떤 그런 테일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발생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거는 정말 되게 어려운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경기에 정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예측할 수 없는 이벤트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거냐라는 거부터가 되게 어불성설이 될 수도 있는 거긴 네. 한데 뭐 저는 여러 가지 정황상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라는 거는 사실은 원래 후행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괜찮은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금리를 그냥 강하게 올렸던 건 정말 지금 뭐 불과 몇 달 안 된 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드러나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이런 금리를 올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자금 시장에서 살짝 잡음들이 나타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 뭔가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 이상의 좀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당연히 여전히 있다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면 사실은 이제 뭐 1999년이나 아니면 2007년, 그다음에 2019년 같은 경우도 선행 지표는 굉장히 깨진 상황에서 동행과 후행 지표는 버텼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경기가 좀 괜찮다, 생각보다는 좀 견디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매크로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최근에 이제 시장 컬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장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차별적인 반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다수의 종목들이 올랐어요.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애플 같은 초대형주, 그 다음에 러셀 2000으로 대변되는 중소형주가 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러셀 2000 안에서도 저희 뭐 배드베스 비욘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밈 주식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되게 건강하지 못한 랠리였다고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인 그 지수의 상승이 부담이 되는 그런 영역에 도달했을 때 사실 장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연구님이 네.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겠죠? 몇 가지 바닥의 신호는 있었던 것 같아요. S&P 500에 있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이제 추세선이라고 볼 수 있는 100일 이동 평균선을 하회를 했는데 그 폭이 한 95% 가까이 됐었습니다. 근데 과거 요 정도까지 시장이 굉장히 악화되면 바닥의 신호였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바닥에서 기술적으로 튀어오를 만한 무브 자체는 어떻게 보면 뭐 합리적이었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중소형주가 이제 이렇게까지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중소형주나 사실은 좀 로우 퀄리티라고 여겨진 종목들이 강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 매크로 측면에서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하나는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거나 그러니까 맞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건 모든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다 같이 좋아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거나 금리 입장에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신용 위험이 맞습니다. 낮아져서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제 신용 여건이 개선되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인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향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후가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강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지점까지 올라왔고요. 특히나 이제 밸류에이션도 좀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에 이후의 판단이 좀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뭐 매크로에 대한 판단이 되게 어렵다. 뭐 연준 믿을 수 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투자자들이 나는 매크로에 대한 판단하지 않을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이 장에 대해서 판단할 때 도움이 되는 지표가 네.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뭘까요? 제가 네. 봤던 내부자들의 매도, 매수 이런 거였는데요. 재밌는 게 이번 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익에 대한 그런 자신감, 네. 뭐 실제로 이익 모멘텀이 개선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중소형주 같이 이제 기대감 내지는 이 금리가 조금 낮아진 것 때문에 할인율 부담이 낮아져서 올랐던 그런 업종이나 주식들 있잖아요. 이쪽에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내부자 매도가 엄청 세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라기보단 이미 확정된 데이터고 그다음에 정말 이제 기업의 어떤 오너라든지 정말 그 안에 있는 이제 경영자들의 센티멘트라는 거이기 때문에 이들의 확신이 약해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들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힘이 강하긴 어렵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하고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기업의 생각인 거잖아요. 네. 원래 이제 매크로 장에서는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 집중하는 게 맞을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같이 더 생각해 볼 만한 게 캐펙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자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캐펙스를 많이 늘리게 될 텐데 지금 캐펙스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은 또 아닌 것 아니죠. 같습니다. 네, 네. 아닌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자본재수 지표들은 사실은 되게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좀 비용을 줄여야겠다. 이거에 훨씬 좀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을 전반적으로 좋게 보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저도 약간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좋은 업종은 또 볼만한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내부자 거래가 없거나 그다음에 캐펙스를 이런 상황에서도 늘리고 있거나 이런 네. 기업들 특히나 이제 이익이 개선되고 있다 이 조건까지 더해지면 뭐 실제로 이제 괜찮은 업종들이 보일 텐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 증시에 한해서 그렇게 볼만한 업종은 일단 신재생과 태양광 그다음에 전기차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셨던 테슬라 사실 아.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주식을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캐펙스가 많이 늘어나는 업종은 맞고요. 맞아요. 태양광 같은 경우도 수요가 매크로 상황과 별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장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서 저가 매수를 시도하기에는 리스크가 되게 큰 상황인 것 같고 네, 맞죠. 그런 업종 중심으로 추려서 보는 게 방향성을 예측하기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네. 오히려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시장이 꽤 많이 정말 네.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뭐 정말 이제 200일 이평선까지도 터치를 하고 중소형주는 이제 심지어 그걸 넘어간 순간이었는데 지금 뭔가 여기에서 당연히 따라 사는 건 당연하게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혹시나 뭐 이제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이제 매수 기회를 찾아본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할 때에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뭐 이익 모멘텀이 괜찮다든지 정말 기업들이 좀 자신이 있어 하는 그런 기업이나 업종 중심으로 저희가 포트를 압축해서 뭔가 대응할 필요는 확실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네, 오늘은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사실 매크로 상황이나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이 추세적인 강세장으로 진입했느냐 그렇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렸고 아직도 이제 약세장이 추세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라는 저희가 보고 있는 몇 가지 증거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내부자 거래라던가 아니면 캐펙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익 모멘텀이 괜찮은 업종들로 추려보자 이런 말씀까지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장을 썩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 네, 그렇죠.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은데 뭐 저희의 예상이 틀렸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네, 뭐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돼. 그렇죠. 장이 좋아야지 네. 저희도 먹고 사는 네. 거니까요. 사실은 다 좋은 게 좋죠. 네. 저희도 그렇고 뭐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다 좋긴 하지만 지금은 리스크 표현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0분의 1 주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